수업에서 다 하지 못한 별별 이야기 수다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교육학 전공자 김방입니다. 저는 생명공학 전공자 한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참 짧은데 못 외워지죠, 그거? 네, 이게 그거 같아요. 틀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안 외워지고, 그리고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 마음 속에 어디에 이렇게 바나나가 하나 아직도 살아있나 봐요. 네, 오늘도 저희는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가져오셨는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지그문트 프로이드. 수업에서 다 하지 못한 프로이트의 이야기예요. 프로이트가 왜 이렇게 이 시대까지도 이렇게 항상 그 심리학 개론이나 상담이나 뭐 모든 데에서 첫 장이 항상 프로이트로 시작하느냐. 왜 그러냐면 프로이트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왜 누군가 운동장에서 기준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흩어지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아요. 프로이트의 이론에 찬성해서 그와 비슷한 결로 가는 학자들이 생기고요. 프로이트가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앞으로도 영원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죽고 나서도 일장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그 사람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요. 만든 사람인 거네요.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가진 정신분석학 이론이라는 게 있고 상담학 이론이라는 게 한 160개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 사람 왜 이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뭘 어떻게 해야 이게 좋아져? 라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이론적으로 정립된 것만 수백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각각이 하나의 세계라고 보시면 평행 세계가 되게 많겠죠. 그런데 그 중에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프로이트다. 라고 생각하면 제일 쉽다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언제 태어났냐면요. 1856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태어나서 1939년에 돌아가셨어요. 1856년은 어떤 해냐면 크림 전쟁이 종료되던 시기예요. 크림반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왜 싸우는 전쟁이 현대에도 계속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뭐 러시아도 있고 오스만 제국이 있고 뭐 유럽 강국들이 막 참여해가지고 크림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것도 한 3, 4년 했을걸요. 그렇게 하다가 마무리되는 해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되게 신기한 거는 이분이 1939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는 해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전쟁이 종료된 시점에 태어난 사람이 어떤 커다란 전쟁이 발발하는 시점에 돌아가시는. 전쟁과 전쟁 사이에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심리학자의 어떠한 이론은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의 성장 과정부터 시작해서 시대적 배경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을 드라이하게 막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았고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좀 보면 자연스럽게 좀 그 이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1차 세계대전을 끼고 있었겠구나. 유럽이 한창 시끄러울 땐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이 학문적으로도 되게 발달하던 시기였을 텐데 학문은 꽃을 폈는데 정세는 되게 불안할 그런 상황이었겠구나. 게다가 유대인이었잖아요. 좀 약간 뒤죽박죽이긴 한데요. 프로이트 어머니가 젊고 아름답기로도 유명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는 재혼을 했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40살인데 엄마는 2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20살 차이가 나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복형이 이제 둘이나 있었고 프로이트가 태어났을 때 그렇기도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뭔지 아세요? 아빠 따라 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아빠 따라보다는 오이디푸스가
자기도 모르게 저주를 받아서 뭐 먼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왕인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괴로워하다가 뭐 자기 눈을 찌르고 뭐 이런 비극적인 서사신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그래서 뭐냐면 엄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경쟁자로 여기는, 딸인 경우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렉트라 컴플렉스, 이렇게 되는 거죠. 애들이 커서 나는 나중에 커서 엄마랑 결혼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는 이미 아빠랑 결혼했거든 뭐 이러면 에이 미워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유아기 때 요게 생긴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거를 주장을 왜 했을까 상상해 보자고요. 프로이트가 한 3살 4살쯤 됐어. 한참 이제 유치원 갈 5살 정도야. 프로이트 눈에 그때는 부모를 제일 사랑할 때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요. 천사 같아 보였을걸? 근데 나를 막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결혼하고 싶겠지. 난 엄마가 너무 좋아 사랑해. 근데 아빠는 나이도 많아. 근데 나이가 많아도 상관은 없는데 아빠가 괴팍했대요. 무뚝뚝한 거야. 그럼 뭐 새로울 게 뭐 있겠어요. 이분한테 40살도 훌쩍 넘은 중년의 상인으로 좀 돈 버느라고 바빠 아빠는. 그리고 그 당시에 1800년대에 누가 우쭈쭈쭈 우리 아들 하면서 막 물고 빨고 하겠어요. 그 당시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귀족이었으면은 거의 유모한테 맡기고 부모하고는 안녕? 막 이렇게 인사하고 예절 바르게 식사하고 끝. 뭐 요 정도 관계였을 텐데 그냥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 뭐 그냥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끼고 그래도 키우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는 더 많이 만났을 거고 아빠랑은 어려웠을 거라고요. 오셨어요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풍습으로 보면 아빠는 어렵고 그냥 멀리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 엄마가 너무 좋아. 그렇죠? 상상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나중에 컸을 때 이 역에 대한 또 죄책감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프로이트는 민감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내가 엄마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기억이 비교적 선명했을 것이고 나는 엄마를 굉장히 사랑했어 라는 것을 지나치게 특별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일반화시켜서 뭐 이맘때 애들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이론을 만든 걸 보면 이게 다른 애들도 다 그래 라는 걸 알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프로이트 밑으로 동생이 태어나거든요. 예, 둘째 동생이 태어나는데 동생이 태어나면 어떨 것 같아요, 프로이트가? 미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나쁜 게 부모들이 널 위해 동생을 평생 동반자, 널 위해.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은 나중도 될지 안 될지 몰라. 근데 약간 뭐랄까 본인의 의사 결정이 미약할 때 항상 널 위해라고 말을 하면서 둘째를 데려오는데 이건 거의 첫째들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이거든요. 왜 엄마 품에 쟤가 안겨 있어? 저게 뭔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프로이트가 동생한테 질투를 굉장히 많이 느낀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뺏긴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왜 그 베스트셀러 동화책 이름이 뭐냐면 뭐 내 동생 팔아요. 뭐 이런 거거든요. 형제에 대한 질투를 느낄 때 내 동생 팔아요. 뭐 이런 동화 많이 읽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대리만족을 하는 거지. 실제로 애를 팔았는데 나중에 동생이 너무 막 보고 싶어가지고 울면서 다시 데려오고 막 이런 훈훈한 결말이 있는데 프로이트도 미웠던 거야. 미웠는데 어떻게 됐냐면 동생이 죽었어요. 아이고 그것도 죄책감. 그렇죠. 네. 그게 이 사람의 무의식을 파고드는 정신분석학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그 다음 동생에 대한 죄책감. 이거를 굉장히 어린 시절의 기억이니까 어쩌면 깊이 깊이 묻어두고 평소에는 뭐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민감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신에 대해서 심리학 또 무의식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경험들이 이 사람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쳤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이분을 전통적인 심리학자로 알고 있잖아요. 네. 모두들 다 이 사람을 심리학자로 기억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의 신분은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예요. 처음에는 법학에 이제 관심을 가졌어요. 네. 나 이제 나는 변호사 뭐 이런 쪽으로 해야지 했는데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찰스 다윈. 오. 네. 네. 그러니까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찰스 다윈이 이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는 또 이런 때 이 사람이 이제 한창 때였던 거죠. 그래서 종의 기원을 읽었네. 이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이쪽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빈 의과대학에 들어간 거죠. 네. 정작 찰스 다윈 같은 경우에 웃긴 건 다윈이 아마 의사 집안이었을 거예요. 아버지도 의사, 할아버지도 의사. 다 이렇게 의사 해서 넌 의사 이렇게 된 거거든요. 찰스가 다윈이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게 집에 프레셔 때문에 오긴 했는데 형도 자격증 따고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찰스 다윈도 그래가지고 본인 의사 안 하고 생물학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아무튼 돌아와서 찰스 다윈의 영향을 받아서 프로이트는 의과대학으로 이제 들어갔고 나중에 이게 또 좀 웃긴 게 이 양반이 원래 연구가 뱀장어. 찰스 다윈이 아니고 네, 프로이트가 뱀장어라고. 네. 문제는 이게 잘 되지 않았대요. 네. 두각이 별로 뚜렷한 성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갈아엎고. 이게 이 양반이 처음부터 정신분석학을 내가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되게 돌고 돌아요. 나중에 혹시 다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칼 로저스 같은 경우에도요. 그러니까 진짜 유명한 상담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의 현대 사회에서 더 인기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뭐 농학도 했다가 신학도 했다가 교육학으로 바꾸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인문사회학자들의 이론이 나오는 평균 나이를 보면 40은 돼야 나와요. 제가 요즘에 학생들한테 뭐 장수생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아. 30대가 끝날 때까지 한번 대차게 말아먹고 해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나이야. 아주 멋진 나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막 목표의식을 가지고 막 20살 때부터 막 정진을 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인생의 전환점이 나도 모르게 생기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40살쯤 돼서 뭔가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또 계속 고쳐. 디벨롭을 시키면 그게 60 정도 되면 약간 절정에 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저 혼자 하는 생각은 내가 업적을 남기고 싶냐? 그렇다면 장수가 가장 첫 번째다. 적절한 운동과 정신건강을 유지해서 오래 사는 자가 살아남는 승리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분이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돌다가 드디어 이제 개원의가 된 게 1886년 31 정도 됐을 때 이제 결혼도 하고 진료소도 차리고 이제 외래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환자들이 오는데 또 상상해 보자고요. 1800년대예요. 그 당시라고 해서 신경증적인 정신증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이 없었겠냐? 오히려 더 많았죠. 그게 뭔지 모르니까 성격 이상한 사람이야. 쟤 왜 저래? 미쳤나 봐. 뭐 이러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병원에 안 와. 못 와.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병원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뭔가가 너무 막 발작 증세가 일어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잘 못하면 귀족 집안이라든지 있는 분들이 오는 거지. 여기 선생님이 그렇게 용하대 뭐 이러면서 프로이트 선생님을 보러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왜 최면을 이렇게 막 시켜봤는데 이게 잘 안 들어. 그래서 최면된 상태에서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니까 깨운 상태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 이게 대화 치료예요.
근데 약간 최면된 것처럼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대화에 집중하면서 얘기를 할까요? 아니요. 어떻게 할까? 뭐 대충 옆에다가 이렇게 눕혀놓고, 그러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바로 긴 의자, 장의자에 눕혀요. 눕히고 환자의 뒤에 앉아요. 최면을 걸진 않아. 근데 누운 상태에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행태가 이때 갖춰진 거죠. 그러면 이제 약간 내 눈앞에 그 선생님 얼굴이 둥둥 떠다니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어쨌든 떠오르는 대로 헛소리건 말건 상관없이 여과 없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치료 방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최면에서 시작해서 이거 아닌가 봐 라고 해서 변형을 시킨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칼 로저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다 웬만한 사람은 프로이트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으로 접근을 하다가 야 이거 안 들어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본인의 이론이 다 돼요. 네,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학이 드디어 이제 그 궤도에 오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프로이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왜 이런 이론을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주변을 좀 파봤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기대가 됩니다. 2부에서 만나요. 2부에서 만나요.